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가족들과 하동으로 물놀이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6학년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저랑 동생 그리고 부모님과 여름 휴가로 하동 쌍계사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저나 동생 데리고 어디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셔서 그전부터 여름이면 계곡이나 바닷가, 겨울이면 스키장, 봄, 가을철에도 강낚시, 바다낚시 가리지 않고 거의 매 주말마다 놀러 다녔어요. 그런데 하동 쌍계사 휴가를 다녀온 이후로는 가족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릴 때부터 수영 영재반 유치원 대신 실내 수영장 유아반에서 수영을 배웠어요. 매 방학마다 어머니랑 같이 수영장 등록해서 다녔는데 그 일 이후로 수영장도 완전히 끊었어요. 두서없이 소문이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쌍계사로 3박 4일 일정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어요. 토요일에 출발해서 토, 일, 월, 화 일정이었는지 금요일에 출발해서 금, 토, 일, 월 일정이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토, 일요일이 끼어 있었던 건 기억이 납니다. 제가 펜션에서 일요일 아침에 방영하던 디즈니 만화동산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도착 첫날은 날씨가 엄청 좋았습니다. 집이 하동에서 자가용으로 2시간 남짓 되는 거리인지라 점심시간에 맞춰서 펜션에 도착했어요. 점심은 일단 집에서 준비해 간 도시락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저랑 동생은 아버지와 펜션 바로 앞 계곡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물가에서 놀다가 숙소로 돌아가 샤워하고 식사 후에 일찍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자다 인기척에 잠이 깼는데 어머니께서 앉아 계시고 벌벌 떨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옆에서 어머니를 달래고 계셨고요. 저는 누운 채로 눈만 힐끔 떠서 무슨 일인가 싶어 한참 눈치만 보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전날 밤부터 비가 왔는지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물놀이 못하겠다 싶어 도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어머니가 저랑 동생을 깨우셨어요. 절에 가야겠다고 빨리 준비하라고 하시더군요. 얼마나 우셨는지 눈이 벌겋게 충혈되셨더라고요. 분위기가 평소랑 다르게 딱딱한 분위기였던지라 어린 동생도 더 자겠다는 투정 한마디 못하고 바로 일어났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근처 구멍가게에서 우비를 사오셨는지 우산을 접고 숙소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온 식구가 우비를 뒤집어 쓰고 절로 출발했습니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펜션 나가서 어제 물놀이 했던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 지나서 조금만 올라가니 절이 나왔어요. 비가 많이 온 데다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바깥 대청마루에 앉아 계시고 저랑 동생은 어머니 따라서 대웅전인가 제일 큰 건물이었는데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어머니 따라서 한참 절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은 그냥 종일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다음 날은 또 비가 거짓말같이 그쳤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튜브 찾고 수경 찾아서 동생 깨워서 물놀이하러 가려고 숙소를 나서려는데 밖에서 코펠에 밥을 하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말리셨어요. 아침 먹자마자 바로 집에 돌아간다고 준비하라고 하셨죠. 내일 집에 가는 거 아니냐고 여쭤봐도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식사 후에 바로 짐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내일 집에 오기로 했던 식구들이 갑자기 돌아오니 좀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저만 몰래 옥상으로 부르셔서 혹시 거기서 아버지랑 어머니 싸웠냐고 여쭤보실 정도로 어머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에 안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한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방에 큰 TV가 있어서 보통 거기서 저녁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봤는데 그날은 저나 동생이나 근처에도 못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아버지랑 같이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잠이 들었는데 저는 안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동생은 옆방에서 부모님과 같이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날은 할머니께서 밤늦게 외출을 하시더니 제가 잠이 들 때까지 집에 돌아오시질 않았어요. 한참 자다가 누가 흔들어 깨우길래 잠이 깼는데 할머니가 절 깨우고 계셨어요. 동생도 어머니가 깨웠는지 벌써 나와서 마루에 서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요. 할머니께서 저랑 동생을 데리고 마당을 지나서 대문 바로 앞까지 데리고 나가시더니 대문을 등지고 서라고 하셨어요. 그때가 동틀녘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여름이고 해가 뜰락말락하는 시간대였으니 대충 새벽 4, 5시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아무튼 그렇게 서 있는데 할머니께서 집에서 나오시면서
한 바가지 가득 왕소금을 퍼오시더니 그걸 저랑 동생 뒤통수에다 대고 뿌리셨어요. 상의 옷 속에도 뿌리시고 바지 속에도 뿌리시고 구석구석 뿌리시더니 또 한참을 세워두셨어요. 그러다 이제 됐다고 들어가자고 하시길래 다시 들어가서 한나절 늘어지게 자다 점심때나 되어서 일어났어요. 아까 왜 그러셨냐고 여쭤봐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강가나 바닷가에 텐트 치고 밤 낚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도 가끔 같이 가면 밤에 텐트 안에서 안성탕면 코펠에다 끓여서 같이 후후 불면서 먹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낚시를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저도 동생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제가 고3 여름이었나? 어머니랑 집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옛날 얘기도 하고 하다가 문득 그게 생각이 나길래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이번엔 어머니께서 순순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주무시다가 꿈을 꾸셨는데 저랑 동생이 거기 숙소 앞 물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대요. 어머니는 물가 바로 옆 평상에 앉아서 저랑 동생 노는 걸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물가로 뛰어들더니 저랑 동생을 양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첨벙첨벙 뛰어가더래요.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셔서 물가로 한참 뛰어가면서 애들 돌려달라고 사람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셨대요. 그때 그 여자가 뛰어가던 걸 멈추고 어머니 쪽으로 쳐다보면서 시 굳었는데 그 여자 생김새가 아직까지도 기억난다고 하셨어요. 그쯤에서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셔서 잠이 깼는데 어머니가 가위 눌린 것처럼 꺽꺽거리며 부들부들 떨고 계셨다고 합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그냥 개꿈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텐데 아무래도 평소와 다르게 불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집에 예정보다 일찍 서둘러서 왔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개꿈이라고 웃어넘기셨는데 할머니께서도 평소엔 안 그러던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 싶으셨는지 같은 동네에 사시던 죽선댁이라고 불리던 할머니네 집에 밤늦게 찾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죽선댁 할머니는 흔히 얘기하는 무당, 무슨 보살로 불리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동틀 무렵에 저랑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한 바가지 가득 푼 왕소금을 몸 구석구석 발라서 잡기를 떼내야 된다고 하셨다고 해요. 지금도 어머니는 그때만 생각하시면 그쪽 동네 근처로는 발도 들이기 싫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자가 발견된 곳. 대학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 타박상을 심하게 입은 A씨는 일을 하기 힘들 것 같아 회사를 일주일 정도 쉬기로 했습니다. A씨는 결혼을 했지만 아내도 일을 하고 있어서 낮에는 집에 혼자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마음 편하게 뒹굴대며 보냈지만 사흘째부터는 남아도는 시간이 점점 지겨워졌습니다. 어딘가에 놀러가려 해도 몸이 불편해서 나갈 수도 없어 집안에 꼼짝없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위층에서 쾅쾅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어린아이가 신이 나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A씨는 학교가 쉬는 날인가 하면서 생각하고 그리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정오쯤에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위층에는 어린아이가 2명 있는 것 같았습니다. A씨가 살고 있는 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였지만 의외로 낮에는 조용해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아래층의 A씨에게도 잘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리 시끄럽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루하고 기분 나쁘게 조용한 아파트의 정적을 가려줘서 고맙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시간을 보내다 배가 고파진 A씨는 점심을 만들기 귀찮아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 피자가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았습니다. 결국 피자는 꽤 많은 양이 남았습니다. 평소라면 아내를 위해 남겨두었겠지만 문득 위층에 사는 아이들이 생각나 A씨는 친절한 마음으로 피자를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A씨는 위층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알지 못했지만 일단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한 번 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엔 안 작은 구멍으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희미하게 누구세요라는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며 피자가 약간 남아 전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문이 빼꼼 열렸습니다. 집 안은 지독하게 어두웠습니다. 5cm 정도의 틈 사이로 여자가 얼굴을 살짝 내밀었습니다. 여성은 쌀쌀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둑어둑해서 얼굴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결코 어울리지 않는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했지만
한 번 더 이유를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문 틈새로부터 뜨뜻미지근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문득 여자의 얼굴 밑을 보니 두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문은 그저 조금 열려 있을 뿐 3명의 얼굴이 세로로 한 줄로 써 있었습니다. 그럼 받아두겠습니다. 이리로 주세요. A씨는 문틈으로 피자 상자를 넣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아이들의 손이 기다렸다는 듯 상자를 받았습니다. 3개의 얼굴은 문틈으로 A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A씨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쾌했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머리 한 구석에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린아이의 얼굴이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얼굴등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저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세로로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지만 올라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지독하게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비상계단에 무거운 문을 밀쳤을 때 A씨는 뒤에서 시선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보니 10m쯤 떨어진 저쪽 복도 모서리에 3명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았을 때와 같이 얼굴을 반만 드러내고 텅 빈 눈으로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대낮에 아파트 복도에 싸늘하게 내려오는 빛은 3명의 얼굴을 말끔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A씨는 목 주변의 깁스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단을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건강을 생각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4층 높이의 집까지 걸어다니는 A씨였지만 1층까지 내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세로로 늘어선 얼굴이라니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뒤에 있던 기묘한 것은 머리를 떠받친 손이었습니다. 그 후 A씨는 가까운 편의점으로 달려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A씨의 윗집에서는 어머니와 아이들의 사체가 욕조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체에는 목이 없었습니다. 목이 잘려나간 지는 3일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그날부로 그 집의 남편이 지명수배되었고 같은 건물 안에 숨어있던 그를 찾아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의 목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발견된 곳은 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핏자국을 따라 그가 숨은 곳을 찾아낸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A씨의 집에 있는 벽장 안에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우물.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니까 벌써 10년도 훨씬 더 된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살고 있었던 탓에 저는 어릴 적 게임 같은 것보다는 밖에서 노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이가 좋았던 나, A, B, C 4명은 리더 격이었던 C의 집 근처에 있는 제법 깊은 숲에서 매일같이 해가 질 때까지 놀곤 했습니다. 몇 년이나 그 숲을 누비고 다녔던지라 숲의 구조는 모두들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숲에 들어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A가 사라졌습니다. 설마 길을 잃은 것인가 싶었지만 종종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온 길을 되돌아오며 A를 찾았습니다. 5분도 걸리지 않아 C의 집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A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 우물이 있었냐? A가 가리킨 곳을 보니 확실히 그전까지는 본 적이 없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뚜껑이 씌워진 채 지붕에 두레박이 매달려서 뚜껑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치? 없었지. A의 말에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한참 호기심이 왕성했던 우리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곧 흥미로 변해서 우리는 우물의 뚜껑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물은 지름 1m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밑바닥은 뚜껑을 열자 간신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손전등도 있으니까 누가 한번 내려가 볼래? 시의 제안에 모두들 찬성하고 가장 몸집이 작았던 제가 우물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두레박줄에 매달려 내려가면서 저는 의외로 우물이 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위에서 친구들이 내려다보는 것은 보였지만 그 모습은 굉장히 작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물 밑바닥에는 낙엽이 가득 깔려 있었지만 모두 축축해서 아주 새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뭐라도 있어? 비가 물었습니다. 가지고 온 손전등을 켜서 주변을 비춰보았지만 마땅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대답하고 위를 올려다본 순간 어두웠던 우물 안이 캄캄해졌습니다. 몇 초 동안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뚜껑이 닫힌 것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장난치지 말고 빨리 열어줘. 아래에서 열심히 소리쳤지만 뚜껑은 전혀 열릴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재수없게도 유일한 빛인 손전등마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울상이 되어 소리쳐도 뚜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전등에 불이 꺼지고 저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됐습니다.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좁은 공간에서 완전한 어둠에 갇힌 공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와중에도 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문득 꺼져 있던 손전등에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공간에 빛이 돌아온 것만으로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뚜껑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물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앞의 벽을 손전등으로 비추었습니다. 아까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조금 위쪽에 손잡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두레박 줄을 잡고 조금 기어 올라가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비밀문처럼 우물벽이 열렸습니다. 저는 무섭다기보다는 우와, 꼭 닌자 같아 라고 흥분했습니다. 다시 줄을 타고 내려와 열린 구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다미 4장 정도의 구멍 안에는 인형 종류도 크기도 서로 다른 인형들이 여기저기에서 전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가장 안쪽에 무엇인가 커다란 것이 보였습니다. 조금씩 빛을 가져가니 서서히 그것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바지를 입은 다리, 새까만 손과 셔츠, 가슴팍까지 자란 머리카락. 그리고 그것에 얼굴을 비춘 순간 갑자기 무엇인가가 내 머리카락을 붙잡고 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팔과 다리를 휘저으며 저항했지만 무엇인가가 내 위에 올라타고 나를 단단히 눌렀습니다. 손에서 떨어진 손전등이 내 가슴 위에 올라탄 인형을 비추는 순간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시의 집에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저는 시를 두들겨 팼습니다. 온갖 욕을 늘어놓으며 때려대자 시의 아버지가 나를 뜯어말렸습니다. A도 B도 C도 모두 울면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의식을 잃고 있던 동안 일은 이렇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내가 우물 안으로 내려간 후 시의 제안으로 잠깐 뚜껑을 닫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잠깐 나를 놀래켜주고 다시 뚜껑을 열 생각이었지만 막상 열려고 하니 아까는 쉽게 들었던 뚜껑이 꿈쩍도 않았다고 합니다. 큰일이라고 생각한 시는 그대로 달려가 아버지를 부르러 갔다고 합니다. 그 사이 A와 B는 나의 절규를 들으며 필사적으로 뚜껑을 열려고 했지만 뚜껑은 요지부동이었다고 합니다. C가 아버지를 데리고 왔을 때는 이미 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A와 B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C의 아버지가 열리지 않는다면 부숴버려 하지라며 들고 온 커다란 망치가 있어서 그대로 뚜껑을 때려 부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물 밑바닥에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급히 C의 아버지가 우물 밑바닥으로 내려가자 벽의 구멍 안에서 인형들에게 둘러싸인 채 가슴에 인형을 껴안은 내가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든 나를 끌어올리기 위해 B의 아버지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기까지 A, B, C 3명은 꼬박 하루를 내 옆에서 지새웠다고 합니다. 즉, 저는 하루 동안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이 집에서 살았지만 저런 곳에 우물은 없었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C의 아버지가 하신 말을 듣자 다시 온몸에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그 후 우물은 메꿔졌습니다. 스님까지 불러서 한 공사인 걸 생각하면 아마 어떤 원한이 얽힌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안쪽에 있었던 그것은 어쩌면 누군가의 사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알 방법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저는 우물이나 인형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아직도 그날의 공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4번째 이야기, 라면 가게. 2000년대 초반쯤 어느 라면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항상 손님이 줄을 서서 먹는 유명 맛집으로 영업은 언제나 성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라면은 화학 조미료를 듬뿍 사용하고 돼지 지방이 거의 1cm에 걸쳐 막을 이룬 채로 둥둥 떠 있었습니다. 덕분인지 겨울이라고 해도 라면에서 뜨끈한 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김을 그 돼지기름에 막이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단골 손님들은 마늘, 후추를 코에 땀이 줄줄 날 정도로 뿌리고는 후룩후룩 라면을 먹어댔습니다. 그 가게의 주인 아저씨는 조금 안색이 안 좋은 단골 손님을 발견하면 곧잘 기념사진을 찍곤 했습니다. 가게 벽에 앞정으로 꽂힌 폴라로이드 사진은 대략 50여 장이었습니다.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놈들은 지금 다 죽은 놈들이야. 아저씨는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 사진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얼마 전에 간이 망가져서 죽었어. 그리고 저기 저 손님은 입원을 했는데도 병원을 빠져나와서 우리 가게에 라면을 먹으러 왔지. 이제 곧 저승길 떠나겠지. 터무니없는 초고칼로리 고단백의 고나트륨, 화학 조미료가 범벅이 된 라면을 일주일에 4~5번이나 처먹어대니 엉덩이에서 돼지기름이 줄줄 새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였지. 지방간 진단을 받거나 몸에 두드러기가 슬슬 나는 지경인데도 질리지도 않고 계속 먹으러 오는 놈들을 보면 사진을 함께 찍곤 해. 게다가 이게 전부라는 보장도 없지. 아마 나 모르게 죽어버리는 놈들도 숱하게 많을걸. 아저씨는 말을 이으며 손가락에 끼워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지독하게 몸에 나쁜 음식을 만들지 않을 수도 없어. 기껏 고생하며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 자극적인 맛이 아니면 팔리지를 않아.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요리를 목표로 한 적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야 가게가 돈이 안 되지. 결국 몸에는 독이 되고 입에만 좋은 요리가 아니면 기억해 주지를 않아. 이상한 놈들. 돈을 내면서까지 독을 처먹고 있으니.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외식을 해도 라면은 어지간하면 먹지 마. 5번째 이야기, 나무인간.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비와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처음 입사해서 서툴렀을 때 날 도와준 것이 바로 비였습니다. 비는 대충 가르쳐줘서 꼼꼼한 나는 당황스럽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갑인데다 고향도 같아서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나와 비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동차를 좋아해서 이야기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사하고 반년 정도 지날 무렵 갑자기 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사이는 좋았지만 술을 마시러 가는 횟수가 분명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마 처음이라 어색한 내게 신경을 써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자 우리 사이의 대화마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을 거는 경우는 많았지만 비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일에 관련된 사무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일까? 나는 다른 동료들에게 상담을 했지만 모두들 한결같이 비가 달라진 것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전에는 밝은 성격이었고 매일 저녁 술도 같이 마셨다고 해도 어째서인지 다들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무단 결근하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나 상사가 몇 번이고 연락했지만 그때마다 헛수고였습니다. 긴급 연락처에 적혀있던 비의 친가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나는 비의 주소를 상사에게 물어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매우 낡은 목조 아파트. 주변은 황폐해져서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비의 방은 2층 가장 안쪽이었습니다. 녹슨 계단을 올라가 통로를 나아가자 확실히 비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신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친한 사이긴 했지만 비의 집에 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집에 없는 것일까? 나는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자고 있거나 외출한 것일까? 하지만 중병으로 쓰러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살그머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끽끽거리는 큰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은 어째서인지 흙투성이었습니다. 안쪽까지 계속 흙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대로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부엌이 보였습니다. 세면대에는 평범하게 물이 채워져 있고 작은 벌레의 시체가 몇 개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째서인지 식기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를 찾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안쪽 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 틈새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에는 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다미 6장 정도의 넓이의 방이었습니다. 방에 두껍게 쳐진 커튼 틈 사이로 작은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TV도 테이블도 가구나 가전제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 한 구석에 매우 큰 그리고 시커먼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무려 2m가 넘는 거대한 썩은 나무였습니다. 그것은 작은 방에 맞지 않아 천장을 조금 뚫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전체가 검기 변색되어 있고 흠뻑 습기에 젖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래쪽에는 곰팡이인지 이끼인지 모를 기묘한 식물이 다다미에 자라 있었습니다. 곳곳에는 검붉은 옷감 같은 것이 감겨 있고 그 위에 본 적 없는 글자로 무엇인가 적혀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이 썩은 나무도 이상하지만 도대체 왜 이게 비의 방에 있는 것일까? 자세히 보면 나무의 좌우에는 자연석인가 싶은 축구공 모양의 돌이 재단에 손재주 좋게 쌓여 있었습니다. 허리 높이의 재단 위에는 초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절에서 쓸 법한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용도나 이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방에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불은 전혀 켜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얼굴에 무엇인가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치우면서 알았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바퀴벌레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나쁜 거대한 썩은 나무와 의식을 치른 것 같은 흔적, 거기에 더러운 방까지. 도대체 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비는 걱정됐지만 솔직히 저는 빨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마 비는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나가면서 목욕탕과 화장실을 살펴보고 아파트에서 나가자. 그리고 경찰에 연락하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들렸습니다. 나무였습니다. 썩은 나무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더는 싫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본심과 반대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벌레일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썩은 나무에 가까이 가서 나무를 응시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곳곳에 큰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며 썩은 나무의 표면을 훑어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이었습니다. 나무 껍질 틈새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멍하게 떠져서 나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다 엉덩방아를 짚고 말았습니다. 빠지지. 키키. 파지지. 썩은 나무 안쪽에서 기분 나쁜 손이 나왔습니다. 분명 인간이었습니다. 이 썩은 나무 안에는 인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이 비어서 그 안에 인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고 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방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 썩은 나무의 껍질이 차례로 벗겨져 나가고 어두운 방 안에서도 그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것은 비였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빠져 있었고 피부는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턱을 쩍 벌려서 침이 질질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진해 같은 벌레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비의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이었지만 보자마자 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말도 잘 안 나왔습니다. 비의 몸에서는 군데군데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박혀있던 못 때문일까요? 충혈된 눈은 엄청난 속도로 가로세로를 미친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침을 마구 흩뿌리며 휘청거리며 내게로 걸어왔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려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넘어진 채로 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비는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두려워하는 나를 두고 비는 갑작스레 토했습니다. 녹색의 끈적거리는 액체 투성이의 기묘한 물체가 내 발밑에 토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지만 차라리 모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었습니다. 작은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인간의 형태를 한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무표정하게 멍하니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비는 스스로 토해낸 그 물체를 잠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비와 시선이 마주친 순간 공포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는 이미 미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비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비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았던 것입니다. 비보다 훨씬 무서운 것을. 비의 등 뒤에 보이는 썩은 나무 틈에서 비와 같은 모습을 한 것들이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을까요? 생각조차 되지 않는 머릿속에서 도망쳐야 해. 라는 강한 충동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나는 단숨에 방을 뛰쳐나와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본 광경은 비가 비와 같은 모습을 한 것들에게 와구와구 먹히는 광경이었습니다. 비는 아까 내게 지었던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은 채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기절한 것을 옮겨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에 집에 가고 나서 이미 이틀이 지난 후였습니다.
나는 입원을 핑계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상사나 동료들에게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비는 없었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경찰이 비의 집을 수색했지만 그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나 역시 수사를 받았지만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나는 몇 년 동안 정신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알고 있다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분 나쁜 썩은 나무와 의식 같은 흔적들, 그리고 비가 변해버린 모습을, 그리고 그 인간의 형태를 한 무언가와 비와 같은 모습을 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후로 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비는 행방불명입니다.